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성입니다. 전에는 이런 곳은 눈길도 주지 않았던 저였는데 이제 슬슬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지 이런 곳에서 글을 보는 게 재미있어지네요. 거기다 저에게 답답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남성들이 자신의 치부를 밝히는 데 쉽지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참아가며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기분이 나도록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남부럽지 않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여유가 있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딱 중상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제법 여러 명의 사원을 둔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노력만큼이나 운 또한 따라준 결과였죠. 그 덕에 또래 친구들이 이제 막 사회초년생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업무 외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성과 2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또 그 당시 우리 두 사람 모두 결혼 적령기다 보니 지금 이 나이에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물 흘러가듯 사는 거라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동안 다툼을 한 걸로 따지면 한 손가락이 꼽을 정도였으니 결혼 생활 역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혼생활 1년 동안 다툼 한 번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이죠. 아내는 임신 전 저와 대화를 나누며 상상했던 모습과 달리 아이를 가진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하에 가진 아이였는데도 말이죠. 전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고 최대한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역시 임신은 처음이다 보니 몸에 생기는 변화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가도 만나보고 임산부에 좋다는 건 무조건 해주며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제가 밖으로 나가 회사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상주하시면서까지 아내를 돌봐주었지만 눈에 띄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장모님의 노력으로 출산 때까지 뱃속 아이와 아내는 무사할 수 있었고 아들 정우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죠. 저와 아내 서로 각각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에 힘든 시간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우를 출산한 후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죠.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며 겪은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아들과 저에게 표출하곤 했죠. 전 괜찮았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우는 이제 막 태어나 엄마에게서 무한한 모성애를 느껴야 하는 상황에 버려지다시피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며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께 정우를 부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적인 경향과 정신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사업을 직원들에게 맡겨놓다시피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내는 정신을 차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도 이혼을 반기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저와 정우에게서 벗어났다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우와의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었죠.
그런 전처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저에게는 보살펴야 하는 아들 정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정우를 돌보는데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사업도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갔죠. 또 모자란 육아 실력으로 인해 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정우에게도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장님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의 저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나이 든 부모님께서도 또 아들 정우도 고생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곧바로 업체를 통해 부모를 소개받게 되었죠. 아이를 돌봐줄 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는 날 젊은 여성분이 집으로 들어오시길래 당연히 업체 관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이를 맡아주실 부모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 부모의 모습에 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여성분이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일이 많을 거고 신경도 쓰일 것 같았거든요. 또 혹시나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그날 온 부모를 바꿔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게 연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집을 찾아온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종우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 말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우를 돌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저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었어요. 정우와 똑같이 생긴. 그런데 저희 집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엄마가 아직 말도 못하는 동생을 다른 집에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정우를 본 순간 제 동생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래전에 다 지었다고 생각한 죄책감 같은 게 다시금 올라와서 정우를 정말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불편하시다고 어떻게 제가 정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께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제가 돈 같은 거 받지 않고 할 테니 그냥 정우가 걸어다니고 옹알이 할 때까지만 돌보게 해주세요. 과거의 저였다면 여자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결혼과 이혼을 하며 많은 일을 겪게 되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현 씨를 처음 정해졌던 것처럼 부모로 고용하게 되었죠. 우려할 일은 저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부모로서 정우를 돌봐주게 된 수현 씨는 정말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또 아이 관련된 일만 해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남자 혼자 살며 부족한 저의 집 살림을 살때리도 챙겨주었습니다. 집안 정리는 당연했고 텅 비어있거나 항상 밖에서 사던 음식들로 가득했던 냉장고가 수현 씨가 직접 손수 만든 반찬들로 채워지곤 했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규칙적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땐 아침이 가까워진 새벽에 집을 들어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하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현 씨는 제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마음 편히 볼일을 보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항상 불만과 짜증 한 번 없이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줬죠. 덕분에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일하는 환경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수현 씨를 더 챙겨주려고 했죠. 그러다 제가 수현 씨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큰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라 제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고 와서 수현 씨와 교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잠깐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곤 기억이 끊겼죠. 눈을 떠보니 제가 다시 침대에 굳게 누워있더라고요. 머리에는 물수건이 얹어져 있었고요. 의식을 찾으며 끙끙거리는 제 인기척이 들렸는지 수현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쉬는 날일 텐데 수현씨가 오늘 여기는 어떻게 해?
어제 사장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우는 울고 있고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와 보니 사장님께서 침대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고마워요, 수연씨. 수연씨 아니었으면 정우 큰일 날 뻔했네요. 덕분에 몸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부르면 테니까 그만 가보셔도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우선 지금은 제가 보답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쨌든 일을 하신 거니까 이거 받으세요. 나중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따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일하려고 온 거 아닌데요. 사장님께 별일 없어서 다행이고 전 정우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건데요. 그날 수연씨의 행동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연씨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죠. 제 마음에 수연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게 된 거예요. 이후 저는 수연씨를 이성으로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고맙고 좋았지만 다른 것보다 정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 혼자 다른 상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마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수연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이를 되돌릴 수가 없었으니 혼자 이끌어하며 고민하는 날들이 길어졌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 집에서 겹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수연씨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씨가 저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보고 거절을 당하며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자 싶었죠. 그렇게 하게 된 데이트 신청을 수연씨가 받아주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또 수연씨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수연씨가 일을 하는 장소가 저희 집이다 보니 매일 마주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 똑같이 정호에게 잘하는 수연씨를 보며 일찍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건 수연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을 먼저 해주며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었죠. 그렇게 가족으로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될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걱정 없이 행복한 앞날을 상상하고 있던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죠. 어디서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이전까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 행복한 앞날을 망치려는 듯 이제까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던 사람이 친권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할 때는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친권? 당신 아이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해? 이제 와서 당신이 필요하면 가져가도 되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줄 알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쪼르르 쫓아온 거잖아. 나보고 행복하지 말라고. 당신처럼 불행하게 지내라고. 그래, 잘 알고 있네. 맞아, 나 당신이 불행하길 원해. 그래서 이 결혼 막을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고. 나같이 미친년이 붙어있는데도 당신과 결혼을 선택하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언제든 나타나서 앞길 막을 거라고. 너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이혼 너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냥 당신도 당신 삶 살면서 행복하면 안 돼? 그리고 정우에게 비어있는 엄마 자리 채울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정우 친모 아니야? 그러면 정우에게 어느 게 더 행복할지 생각해봐야지. 그래, 나 걔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만 불행하게 만들면 돼. 아니면 정우 걔 행복할 수 있게 어디다 보내던가. 당신만 나한테 고통받으면서 살면 되겠네. 막무가내인 전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 생긴 불상사였으니까요. 아내는 묵묵히 제 곁에서 정호를 돌봐주며 있었지만 전차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런 아내를 보며 어떻게든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떼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나중에는 제 아내 될 사람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너구나?
너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년이야? 근데 이 년 봐라. 보통이 아닌 년이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야, 나 앞으로 2년 전년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결혼 포기해. 너 이 새끼 돈 보고 결혼하는 거지? 돈 쫓아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떨어져. 나 절대 이 새끼 행복해지는 꼴 못 보거든? 너한테 아무런 감정 없으니 내가 너까지 미워하기 전에 떨어지라고. 알았어? 집 밖을 안 나갈 수 없었으니 하루에 한 번꼴은 꼭 그런 일을 겪곤 했습니다. 제가 전철을 뜯어말리고 경찰을 불러도 지독히 저와 아내를 괴롭히려고 했죠. 결국 경찰이 출동이 여러 차례 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경찰 측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고 했죠. 저도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처가 저희들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내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이후 아내는 저희 아내로서 또 정우의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며 제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정우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가사를 꾸려갔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꿈꾸었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전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정우가 제법 잘한디라 어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전처럼 전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 전처를 저희들 주변에서 내쫓아내려고 했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이따 짓거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 몰라? 따라와. 정우에게 당신 영향 하나라도 끼치면 나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 웃기는 소리 하네. 정우 위하는 척 하지마. 지금 당신 손으로 정우 망치고 있으니까. 아직 그 여자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봐? 쓸데없는 소리 할래? 당신 지금 우리 집 찾아온 거 범죄라는 거 알지? 그래도 내가 예정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는 묻지 않았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어디 계속해봐. 교도소에 보내줄 테니까. 그거야 당신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당신 아내 있잖아. 굉장히 위험한 년이더라. 나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 내 생각에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갈 사람 같진 않은데. 아마 저 년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겠지. 당신은 바보 등신처럼 속고 있는 거고. 저 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년들보다 더한 년이야. 그거 알아? 당신 어디 술집년보다 못한 년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년이 정호를 제대로 돌보기는 하겠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이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괜한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도망이나 가. 이미 경찰한테 연락했으니까. 그거야 당신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깐 그게 웃겨서 그렇지. 이걸 알아야 당신이 당신을 더 원망하니까. 전처는 이유 없는 복수심에 정신이라도 놓은 건지 입에 담기도 뭐한 말을 하며 제 아내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전처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분노를 아무 곳에나 퍼붓는 것 같아 내심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었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인해 지금의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몇 차례 집을 더 찾아와 악독하게 구는 전처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여 저희들 곁에 올 수 없도록 했죠. 나중에는 혹시 몰라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두고 전세를 구해 잠시 피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전처는 더는 저희를 쫓지 않았습니다. 쫓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을 위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이제 더는 전처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다시 마음고생이 많았을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했죠. 아내는 그런 일을 재차 겪어대면서도 흔들림 없이 정호를 잘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정호를 돌봐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의 미래를 위해 영국으로 축구 유학을 보내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아내의 권유로 정호가 축구를 배우고 있긴 했었지만 단순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했지 축구 선수의 길을 원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호에게 들은 바로 정호는 저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에게 장래희망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조기교육을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유학까지 하면서 말이죠.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정우 이제 초등학생이야. TV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거 하고 싶다고 말할 나이라고.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꿈 결정하고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영어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 좋은데 아직 너무 어려. 당신 정우가 다니는 축구교실에 와보고 말하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 하루라도 일찍이 선진축구를 배워야 한다고 난리야. 재능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여러 경험을 시키려고 영국에 보내자고 하는 거야. 거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축구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한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몰라? 엘리트 축구. 축구부 들어가면 공부는 놓게 되잖아. 나는 뭐 잠깐 혹해서 말하는 줄 알아? 정우 위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마침 정우 다니는 축구센터가 축구 유학도 연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장해준다고 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운동은 어릴 때 익혀야 된대. 기본기가 잘못 몸에 배면 나중에 고생해서 고치려고 해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보내자. 다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 아니면 영어라도 배우고 오는 건데. 정우야, 너 정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랑 엄마가 난 잘한대. 나 축구 선수 돼서 프리미어리그 갈 거야. 아내의 말솜씨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아내의 말처럼 꼭 축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이들 입에 영어가 붙게 많이들 유학을 보내니까, 또 이왕이면 영국식 악센트를 배우면 좋으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러자 아내는 무척이나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마음 편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건네준 축구 유학 팜플렛을 본 것 외에는 일절 아들의 유학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의 유학 비용과 두 사람의 생활비를 대는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축구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아내 역시 아들의 보호자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방학 때와 긴 연휴를 맞아 아들과 아내가 한국을 종종 찾았고, 저 역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영국으로 날아가 보고 싶은 두 사람을 만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붙어있던 가족과 대부분의 시간을 떨어져서 보낸다는 건 잠깐의 만남으로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면 안 되냐는 말이 목적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아내가 보여주는 아들의 사진을 보면 이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하려던 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부쩍 자라있는 아들을 보며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을 항상 아쉬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과 아내를 해외에 보내고 외로운 기러기 아빠 생활을 5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정우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왜? 저번에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축구도 거기서 계속 배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여기가 신경 쓸 게 많네. 중학생 되면 GCSE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축구와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정우가 중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에는 한국도 프로축구팀 차는 학교들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괜히 여기서 어중이 떠중이 될 바에는 한국에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뭐 영어 유학 5년 다녀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경험한 거니까. 우선 내가 정우 돌아갈 준비는 다 했어. 돌아가는 날짜 정해지는 즉시 알려줄게. 그리고 미안한데 나 비자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좀 둘러봐도 될까? 정우 돌본다고 학교 축구클럽 집 빼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서. 이런 기회 흔하지도 않은데 너무 아깝잖아. 괜찮지? 아, 뭐 그렇게 해.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럼 정우 돌아오는 날짜 정해지면 연락줘. 당신 일정도 좀 알려주고. 이전까지는 한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양국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과는 별개로 전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외로운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오기 오매불만 기다렸죠. 이후 아들이 한국에 도착했고 집에 짐을 풀게 되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를 서먹서먹해하는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얼굴과 덩치는 훌쩍 자란 상태였지만 아직 마음은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들과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여행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던 아내에게서 연락이 끊겨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듣게 된 수상한 이야기였죠. 축구를 배우러 영국을 간 아들이 학교 축구 서클 활동 이에 따로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정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축구 선수 되고 싶어서 영국 간 거잖아. 방학 때는 아빠한테 축구 배우면서 찍은 사진 보여줬고. 그거 전부 학교 서클에서 활동한 사진인데요. 축구 아카데미는 엄마가 돈이 많이 든다고 나중에 등록해준다고 했어요. 뭐? 아니, 엄마가? 아니, 아빠가 너 축구 배우라고 넉넉히 돈을 보내줬는데? 그리고 너 축구 유학센터 통해서 갔었고? 이상하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이 모자라서 따로 일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축구를 배우러 유학을 간 아이는 배운 적이 없었고 제가 보내준 돈을 전부 어디다 쓴 건지 아내가 돈이 모자라 일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백번천번 양보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집 월세가 비쌌고 다른 곳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축구를 못 배우는 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애초에 축구 유학센터를 통해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준 비용 말고도 유학센터에 낸 돈이 있었어요. 거기다 정호는 유학을 간 5년 동안 엄마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정성껏 잘해주었던 한국에서와 다른 모습의 엄마를 보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던 아내와 이제까지 제가 모르고 있던 아들의 말을 듣게 되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직접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봐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겨두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휴가 기간에 아내와 아들이 머무는 집을 찾아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던 집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머무르고 있을 거라 생각한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근에 물어보니 최근 동양인 두 사람이 집을 비운 뒤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표현한 동양인 두 사람은 분명 저희 아내와 아들일 테니 말이죠. 그럼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역시 머물던 집에서 짐을 빼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싶었어요. 또 남편인 저의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무슨 이유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생겼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으로 향하려고 했죠. 그렇게 한국 대사관인 런던으로 다시 차를 돌려 가려다가 들려야 할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다녔다는 학교였죠.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로 인해 알고 있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제 아들이 학교를 떠난 뒤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전과 같았는데 마음은 더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얼른 차에 올라 대사관으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학부모로 보이는 한국인 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저희 아내를 최근에도 몇 번 봤다면서 말이죠. 아까 정우 엄마 찾으시던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정우 아빠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저희 정우를 아시나요? 네? 정우 아버님이요? 아니 그게 무슨... 네. 저희 딸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한국인들끼리는 다들 잘 아는 사이라. 그런데 정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요즘에 정우 엄마만 보여서요. 네. 정우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최근에도 보셨다고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 전 정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여쭌 건데 이걸 어쩌지? 그럼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정우 엄마랑 말씀 나누시더라도 제가 말했다곤 하지 마세요. 제가 정우 아빠라는 말에 놀란 그분은 아내가 살고 있다는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집을 알려주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하지만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었으니 직접 아내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을 때까지는 다른 의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살고 있다는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를 못 알아보고 아내가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여기가 김수현 씨가 있는 곳이 맞나요? 혹시 지금 안에 있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물론 그 남자를 실제로 보게 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죠. 아들과 영국으로 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고 나서도 제가 한참 동안 들여다본 얼굴이었으니까요. 바로 아들 축구 유학센터 카탈로그에 찍혀있던 남자, 유학센터 대표인 사람이었죠. 불안한 저의 상상이 맞는 듯 보였습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남자의 모습에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하다 대답이 늦어졌고, 그러자 남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에게 누구냐 물어봤죠. 내 아내를 당신이 왜 찾는 건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그게 김수현 씨가 전정우 학생 보호자로 적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유학생 전수조사 중인데 전정우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전 또 누구신가 해가지고. 지금 제 아내가 잠시 외출 중입니다. 그리고 정욱이는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허술한 거짓말이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다행히 제 거짓말이 통한 듯 보였습니다. 남자에게 의심을 사지 않은 저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죠. 아무래도 방금 전 만난 남자와 아내가 바람을 피는 듯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순간은 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상태였죠. 그리고 언제부터 아내가 바람을 핀 건지, 제가 놓친 건 뭐가 있었는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과거 전처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전처는 내 아내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란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남겨놔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의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는 거였죠. 근처에 숙소를 구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처를 배회하며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두 사람에 대한 증언을 받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사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는 거니 좀 더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하곤 했죠. 또 거실과 2층에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포착할 수 있었죠. 그렇게 예정된 출국날이 되었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가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모든 게 아내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다니던 축구센터 원장인 남자와 바람이 나게 되었고, 저 몰래 만나오다 그 축구 교실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던 축구 유학을 두 사람의 외도 도피처로 결정한 거였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저를 속여온 겁니다. 아들이 유학을 하며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또 자신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오겠다고 나갔을 때 그 원장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자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니 두 사람이 잠깐이라도 더 자유롭게 외도를 즐기기 위해 아들의 유학을 급히 마치게 하고 한국으로 먼저 보냈던 거죠.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과거가 있던 아내였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으니 과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했죠.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이전 5번 결혼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결혼은 아주 어릴 때 멋모르고 한 결혼 같았어요. 연애를 하던 상대와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된 결혼 같았죠. 아내와 그런 결혼 생활을 한 전 남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생각 없는 결혼 결정이었다, 철없을 때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된 아내의 전 남편들의 말이 가관이었죠. 세 사람 모두 다 입을 맞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아내에게 속았고 이용당했던 것뿐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들 아내가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결혼을 한 목적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상 여자의 모습을 하고 접근한다고 했고 남자가 보이는 관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후 남편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을 때부터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 했습니다. 어쩔 땐 막대한 빚을 지고 난 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죠. 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접근할 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여자인 척 저를 떠받고 가정적인 여자, 제 아들에게 이상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여자인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의 축구 유학을 핑계삼아 저에게 돈을 뜯어가고 있었죠. 결국 전 아내에게 이용당한 남자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직 저와 헤어지지 않은 건 저에게 더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했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잠깐의 이용거리라는 거겠죠. 어쨌거나 전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고 곧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아내가 긴 시간 동안 보냈던 외도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저와 아들이 보고 싶었다는 가식적인 소리를 해왔습니다. 당신 집에 있었네? 연락이 없길래. 난 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정우 돌보느라 고생 많았어. 나 길게 여행 다녀오는데 재촉도 안 해주고. 우리 멋진 남편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어디 한번 안아보자. 나 건들 생각하지 마. 더러우니까. 여기 이혼 서류야.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나가. 더는 당신 같은 여자와 엮이는 것도 싫으니까 조용히 끝내. 여보, 당신 나한테 왜 이래? 더럽다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왜 이혼해? 당신 설마 여자라도 생겼어? 여자?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놀랍네. 당신이라는 여자 너무나 뻔뻔해서. 아닌가? 자기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니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당신 지금까지 누구와 있었는지 나 알고 있어. 그 축구센터 원자. 그놈이랑 있었잖아. 근데 당신이 누가 있었든 간에 상관없어. 어차피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당신 지금까지 유학하면서 그 남자 쓴 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은 거야. 사람 시켜서 당신 쫓아다니며 어떤 여자인지 밝히지도 않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포기하고 합의 이혼한다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정우가 들으면 어쩌려고. 정우 이미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계셔. 그리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당신과 헤어질 거라서 이미 정우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놨고 이제 와서 우리 정우에게 애정 있는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역겨워 미치겠는데 더 역겹고 혐오스러우니까. 제가 자신에게 역겹고 혐오스럽다 하니 그 여자는 굉장히 치욕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정우 없다니 잘 됐네. 말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 남자 만난 건 맞고 뻔뻔한 것도 맞아. 그런데 이혼 못해줘. 하고 싶으면 소송해. 나 당신이랑 헤어지더라도 내 몫은 챙겨서 나갈 거야. 우리나라 바람을 피든 도박을 해서 집안을 말아먹든 부부간의 공동재산은 분할해야 된다는 거 알지?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좀 아깝네. 어쨌든 이 합의 이혼 서류 내용 좀 보충해서 와. 위자료 명목으로 제법 챙겨줬으면 하거든. 역시 여자는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어차피 이혼소송 관련해서도 다 준비되어 있어. 당신 찾아간 영국에서 두 사람 외도 입증할 증거들도 충분히 있고 다른 사람들 증언도 받아놓은 상태야. 그리고 내가 당신 과거를 다 알아봤거든. 예전에 내 전처가 당신 조심하라고 했던 일 기억할지 모르겠네. 근데 당신 과거 알아보니까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 당신 전 남편들, 아니 이용당한 사람들 전부 만나봤고 당신이 어떤 의도로 접근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으로 가볼까 해. 당신의 과거도 내게 거짓말했고 재정적인 부분을 보고 접근한 것도 입증할 수 있으니 그러면 재산분할 관련해서 따져야 하는 것들이 복잡해지더라. 다 따져봐도 당신 원하는 만큼 못 가져가. 그런데 난 그 돈도 아깝게 느껴져. 그래서 사적으로도 보복하려고. 그래서 사람 고용해서 당신 따라다닐 거야. 당신이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며칠 뒤에 한번 확인해봐. 당신 남자친구 꽤나 고생하게 될 거거든. 내가 그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사람인지 검증받을 수 있게 직접 행동해봤어. 카페에 글 올리고 따로 광고 천막도 제작해서 무슨 짓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놨거든.
그래도 축구센터 잘 된다고 하며 그때 뭐 사람 써야지. 나야 고작해야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벌금 조금 물게 될 텐데 내가 그 돈 무섭다고 복수를 멈추진 않을 거야. 그 복수의 상대가 당신이면 더더욱 그렇고 정우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곤 내 모든 돈을 당신에게 써서라도 복수할 거야. 당신 주위에 개미 하나 얼지 못하게 해서 외롭고 힘들게 이 세상 죽어가도록 하려고. 나도 걔란 곳에 힘 빼고 싶지 않아. 앞으로 정우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려면 바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준 선택지 잘 생각해봐. 당신 남자친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테니까 딱 일주일 시간 줄게. 이 짐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 여긴 당신 만나기 전부터 내 집이었으니까. 제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여잔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에게 찾아왔죠. 자기 남자친구가 당한 험한 꼴을 보고 난 이유였습니다. 제가 카페에 남긴 글과 축구센터 앞에 있는 광고 천막으로 인해 그곳을 다니던 모든 학부모들의 항의를 했고 심지어 유학 중이던 사람들까지 환불을 해달라 요구를 한 거죠. 빗발치는 항의로 인해 결국 사무실을 닫게 되었고요. 물론 그 사람 역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그런 것 따위에 겁먹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에게도 제 아내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뒤를 따라다니며 평생 괴롭혀주겠다고 말을 해줬죠. 그러자 그 녀석은 잘못을 했다며 저에게 빌어왔고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복수를 하겠다 결심한다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꼭 해낼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그 여자와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기만한 두 사람을 더 괴롭혀야 했고 괴롭힐 수도 있었지만 제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아들은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못난 아빠로서 그저 아들에게 고맙기만 하네요. 앞으로 아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게 못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듯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